안녕하세요. 의료정보학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의료정보학 연구하고 있는 이재훈입니다. 파트 1은 1960년대 의료정보학의 태동부터 한 1970년대까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역사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이 강의는 의료정보학의 역사에 관한 것인데 한국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의료정보학의 역사가 아직까지 좀 짧고 그 다음에 작은 분야다 보니까 정리가 잘 된 그런 이제 체계적인 정사라고 해야 되나? 그 역사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일부 문헌이나 이제 책에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좀 오래되신 교수님들이 가끔 이제 이런 걸 좀 이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발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의료정보학 역사 관련 자료를 좀 모아서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체계적이지는 않고요. 유튜브 강의로 좀 재미로 들어주실 만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는 주로 미국 중심으로 의료정보학 역사를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의료정보학의 역사를 사실 다루다 보면은 이제 연구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의료정보학 과목 그리고 교실 유명한 교수님들, 연구자들 위주로 소개를 하는데 사실 의료정보학의 다른 한 큰 축은 의료정보학의 이론들이 실제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하는 그 커머셜 벤더들이 큰 영역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예전에는 전문 의료정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주축이 되었는데 지난 한 10년간부터는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도 워낙 관심을 갖고 뛰어들다 보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분야인데 그쪽의 역사는 또 이제 비즈니스의 역사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강의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할 만한 문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교과서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숏리프 교수님이 쓰신 여러 에디션이 나왔는데 메디칼 인포메틱스 교과서에서도 이 의료정보학 역사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여기 지금 강의를 보시는 이제 대학원생분이나 의과대학생분들도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 텍스트북을 쓴다라 그러면 저 책을 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어, 책에도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간히 이제 페이퍼로도 의료정보학의 예전 역사에 대해서 좀 원료 교수님들이 문헌을 내주신 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게 콜린 모리스, 카이저에 계셨던 그분이 쓰신 Origins of Medical Informatics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티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를 했고요. 그러면 의료정보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의료정보학, 영어로는 Medical Informatics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좀 다른 용어들도 많이 섞여서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메디컬보다는 좀 헬스가 더 범위가 아무래도 크니까 건강정보학이다라고 해서 헬스 인포메틱스 쓰고 그다음에 임상 쪽으로 좀더 집중한 그런 용어로는 클리니컬 인포메틱스, 임상 정보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전통의 간호정보학, 너싱 인포메틱스, 그다음에 약학 정보학인 파머시 인포메틱스, 그리고 거기서 뭐 더 파생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피지션 인포메틱스도 있고 많은데 어, 이 용어가 처음 언제 사실 문헌에 쓰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언론 같은 데에 등재가 되었는지를 찾아 올라가면 용어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수학이든지 과학이든지 이런 용어들은 뭐 역사가 거의 뭐 몇백 년, 몇천 년 됐는데 의료정보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몇십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언제 처음 이 단어가 등장했는지를 보면은 그 역사, 그 기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딱 그게 생겨난 건 아니고 이 학문이 융합학문이다 보니 예전에
사실은 의료정보학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도 이런 개념으로 연구가 되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옛날 용어들을 보면 메디컬 컴퓨팅, 메디컬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메디신 뭐 이런 이제 의학의 한 분야도 아니고 조금 이제 특정한 어떤 관심사로 계속 논의가 되다가 이게 점점 발전하고 앞으로 한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용어를 하에 정하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메디컬 인포메틱스를 연구하신 선구자들을 보면은 이제 뭐 사진에 계신 분들이 다는 아닌데 워낙 초창기 선구자들 유명하신 분들을 보면 내셔널 라이브러리 메디신의 디렉터셨던 도널드 린드버그, 그다음에 아까 잠깐 소개드린 바이오메디컬 인포메틱스 텍스트북을 쓰신 스탠퍼드의 에드워드 슈틀립 교수님, 그 외에도 이제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연세를 자세히 보면은 대부분 이제 1900년대 초에서 중반 태생이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한참 활동하실 때가 1960년대부터이고 지금은 당연히 연세가 엄청 많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대부분 사실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90세, 100세를 넘기시기는 힘드시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사가 사실 의료정보학 초창기의 역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 사진들을 보면은 좀 개인적으로 엄청 쿨한 사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왼쪽에 있는 저 정장을 하고 계신 분, 이 컴퓨터를 딱 팔을 놓고 이제 한쪽 다리를 올리고 계신 저런 사진이나 오른쪽에 이제 간호사 분이 컴퓨터를 쓰고 있는 사진들이 이런 컨셉의 사진들이 예전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어, 지금 뭔가 이제 테크 쪽에 특히 뭐 개발자들 이미지라고 하면은 왠지 머리는 이렇게 막 장발을 하고 청바지 입고 그다음에 티는 뭐 대충 후드티나 뭐 아무 티셔츠나 입고 눈도 막 밤에 잠 못 자가지고 막 충혈된 것 같고 이제 덕수룩한 이런 그런 이제 느낌이 이 분야의 좀 그런 신부 트렌드 같은데 예전 의료정보학 사진들을 보면은 훨씬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쿨했습니다. 네. 멋있었어요. 간지나죠. 그래서 좀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우리 의료정보학 연구하시는 분들 나중에 사진 찍을 기회가 되시면은 좀 옷도 좀 멋있게 차려입으시고 컨셉도 잘 잡아서 앞으로 후대에 뭔가 이제 사진이 남았을 때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저렇게 멋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남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의료정보학이라는 개념을 이제 정립하는 데는 여러 이제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IFIP라고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Information Processing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테크니컬 커미티 중에서 네 번째였던 커미티가 떻게 이 새로운 분야에 좀 음, 맞는 그런 이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모여서 미팅도 하고 고민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의료정보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으로 이제 문서상에 등장한 거는 1974년으로 알려져 있고요. 영국에 있는 앤더슨 킹스 칼리지 오브 메디슨에서 그렇게 처음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학술적으로 처음으로 이 의료정보학이라는 단어를 정의한 것은 1980년도에 매드인포, 세계 의료정보학회죠. 지금도 있습니다. 3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큰 학회를 여는데 의료정보학회 중에서는 가장 큰 학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메디컬 인포메틱스란 이런 것이다라고 최초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의료정보학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1960년대가 사실상 이제 의료정보학의 태동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에 의료정보학의 개념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들도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료정보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면은 왠지 EHR이라든가 뭐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심지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이름 자체가 컴퓨트를 하는 기계거든요. 계산을 하는 기계고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이제 도구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 대신에 뭔가 계산을 많이 시키면 되겠네 라고 해서 계산을 하는 기계니까 당연히 의료 분야에서도 계산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 컴퓨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프트웨어가 이 BMDP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Biomedical Package고 이거는 통계 처리를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이고요. UCLA에서 1961년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IBM 예전 엄청 옛날 머신인데 포트란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썼었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포트란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시절에 이 오리지널 소스 코드가 당연히 이제 디스크 드라이브나 심지어 뭐 인터넷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이걸 테이프에다가 소스 코드를 분명히 기록을 했을 텐데 그걸 무료로 전 세계에 보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약간 오픈 소스의 시조 같은 개념이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BMDP는 사실 역사가 거의 몇십 년 돼서 지금은 아마 리브랜딩을 했을 텐데 꽤 최근까지도 쓰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초창기에 70년대 DMBP의 그 Statistical Library들을 소개하는 논문이고요. 70년대 거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진들이 80년대, 90년대에 나온 에디션들의 매뉴얼이고,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 브랜드 네임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다른 통계 패키지에 흡수가 됐던가 그럴 겁니다.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소프트웨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실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 시스템 EHR은 역시 1960년대에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클리니컬 인포메이션 시스템즈라고 보통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개발된 게 아니고 상업용 소프트웨어로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최초라고 알려진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로키드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제 로키드라고 하면은 혹시 이 회사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저 전투기를 만드는 방위산업 회사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로키드 마틴이고요. 그때는 마틴을 빼고 로키드였었고 이 로키드가 사실은 여러 사업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런 것들은 미국 정부가 보통 펀드를 대서 이런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만드는 게 많거든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에서 먼저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로키드가 초창기에 EHR 시스템을 만들고 나중에 로키드의 이 사업 부분이 TDS라는 곳에 인수가 된 다음에 지금은 올스크립트라는 것으로 이제 다시 또 편입이 됐습니다. 올스크립트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EHR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에픽, 서너, 뭐 메디텍이나 아츠세나 헬스 다음에 올스크립트 뭐 이 정도라고 탑5 안에는 항상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1960년대에 또 무엇이 있었냐? 이제 헬프라고 하는 최초의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 중에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이거는 유타 대학교와 LDS 하스피탈이라는 곳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산학 협력으로 3M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역시 3M 하면은 포스트잇을 만드는 곳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포스트잇 만드는 곳 맞는데, 3M도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사업부가 있고, 3M HIS라고 해서 3M에서 의료정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업부가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지금도 사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정부 쪽 사업이랑 터미널로지 쪽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에게는 잘 많이 알려지진 않기는 합니다. 네, 본사는 유타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이는 이제 터미널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헬프의 예전 버전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은 웹 베이스드 버전으로 당연히 바뀌었고 얼마 전에 리타이어를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유타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이 헬프 시스템을 현업에서도 썼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신 간호사분들은 워낙 이걸 몇십 년씩 썼고 터미널이잖아요. 키보드로 이렇게 키패드로 특히 입력을 하거든요. 저 넘버가 뭐 1번에서 12번까지 있다 그러면 뭐
1 누르면 다음, 2 다음, 3 뭐 이런 식으로 키패드를 치는데 정말 그 영화 타짜에서 보통 얘기하는 손은 눈보다 빠르다를 진짜 볼 수가 있어요. 손으로 타이프를 하면서 화면이 넘어가는데 손이 분명히 화면이 넘어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죠. 그래서 이거에 익숙해진 클리니션들이 나중에 웹 버전의 헬스2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너는 클라우드 위에서 특히 VPN 버추얼 머신 위에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 속도가 느려요. 물론 그렇다고 뭐 몇 초씩 걸리는 건 아닌데 정말 이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반응 속도에 익숙해진 분들이 나중에 그걸 쓰려니까 너무 느려서 답답하다. 뭐 이런 피드백이 굉장히 많아서 재밌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1960년대에는 멈프라고 하는 의료정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전용 프로그래밍 언어가 개발이 됐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탈에서 만들어졌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지금도 사실 쓰이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계층적 데이터베이스를 써서 메모리를 줄이고 뭐 최적화를 하고 그 시절에 이미 멀티태스킹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거를 8KB 의 메모리로 구현을 했다라는 거니까 진짜 옛날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8KB 아마 지금 컴퓨터 세대들은 거의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던 메모리 중에서 제일 조그만 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봤었던 16KB짜리 메모리 칩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거니까 얼마나 작은지 사실 알 수 있죠. 이 멈프는 네, 어, 여러 군데에서 사실 몇십 년 동안 쓰였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게 미국의 보훈병원 의료정보 시스템, 특히 ESR 시스템을 만드는데 멈프가 쓰였습니다. 그 멈프를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비스타라고 하는 EHR이고요. 지금도 사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해서 쓰인 건 아니고 원래는 보훈병원이 비스타를 다 너무 오래됐으니까 걷어내고 서너 기반의 EHR 시스템으로 완전히 다 교체를 하려고 했으나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 거의 7년, 8년이 되어 가도록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의료정보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의료 분야가 보수적인 곳이다 보니까 한번 뭘 해놓으면은 그걸 걷어내고 완전히 뭘 새로운 걸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의료 분야인데 뭐 국방 쪽이다 아니면 정부 기관이다 그러면은 이게 뭐 두 배, 세 배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1960년대에 또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는 코스타라고 하는 굉장히 초창기 네, 페이션트 레코드, 메디컬 페이션트 레코드고요. 역시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탈에서 만들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모듈 기반 설계, 그리고 플렉서블 보캐블러리, 지금의 헬스케어 데이터 딕셔너리 같은 개념을 이때 이미 도입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뭐 관련 사진들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60년대 혁신을 했던 이제 선구자 분들 중에 유명한 분들을 뽑아보자면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탈의 옥터 가넷 교수님, 그다음에 MIT의 뭐 웨슬리 클락, 뭐 찰스 머너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듀크의 에드 해먼드 박사님 계십니다. 참고로 이분은 아직도 현역이십니다. 네. 2, 3년 전에도 한번 뵀어요. 에이미아에서. 연세가 지금 80대 중반 정도 되시는데 아직도 에이미아에 오셔서 파이어 데모를 하시고 계십니다. 아마 90 넘어서까지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버먼트 유니버시티의 로렌스 위드라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카이저의 모리스 콜린 이분이 The Father of Medical Informatics라고 보통 알려져 계십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국립보건원인 NIH가 이 컴퓨터 분야에서 의료 분야에서의 컴퓨터의 활용이 앞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고 발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관련 기관들이나 기술들을 이제 서포트를 하기 시작하는데
의 결실로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내셔널 라이브러리 오브 메디신 NLM의 매드라인입니다. 매드라인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혹시 대학원생분들, 이과대학생분들 많이 쓰시죠? 저도 한참 때 정말 매일매일 켜놓고 살았습니다. 이 매드라인의 전신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매들라스라는 거고요. 이게 이미 1960년대, 70년대쯤에 개발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70년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직접적인 관련이라고는 사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의학 분야에서 컴퓨터로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은 것이 그 유명한 CT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으나 살면서 몇 번은 찍어보게 되는 그 CT가 맞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의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제 크나큰 학술적 어떤 성과를 음, 이룩하게 된 그런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유타 대학교에 아까 잠깐 소개드린 헬프 시스템을 만든 호머 워너 선생님이 LDS 하스피탈이라는 병원이랑 유타 대학교에서 최초의 컴퓨터 어시스티드 메디컬 디시전 메이킹, 즉 임상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보급을 하십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옛날 시스템이죠. 막 선을 막 뺐다 꽂다 뺐다 꽂다 이럴 것 같은 이런 컴퓨터이고, 이게 저도 선배들한테 듣기로는 그때 LDS 하스피탈의 거의 한 층을 다 차지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전기도 엄청 먹고 엄청 시끄럽거든요. 이거를 사실 그 시기에 그것도 비싸기도 엄청 비쌌을 텐데 지원을 해준 병원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낭만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호모나 선생님이 이걸 헬프로 사실 어떤 학술적인 이제 발표를 할 때 이 논문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논문인데 A Mathematical Approach to Medical Diagnosis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디오 분야에 적용이 됐었는데 이분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이 지금 보고 있는 매트릭스를 보면은 X축이 쫙 있고요. X1부터 X2, 3, 4, 5, 5 이렇게 입력 변수가 사실 있는 거죠. 입력 변수는 결국 환자의 컨디션인데 그럼 결과가 있을 텐데 결과가 Y1, 2, 3, 4, 5 이렇게 쫙 있어서 Y는 결국 디시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숫자로 써져 있는 것들은 어떤 probabilistic 파라메타 같은 거겠죠. 뭐 요게 요 x는 요 y에 얼마 정도 영향을 주고 요 x는 요 y에 얼마 정도 영향을 주고 이게 이제 입력값이 변하게 따라서 y값이 변할 테고 이거 요렇게 간단한 매트릭스로 사실 만들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입력 변수 아니면 결과 변수 또는 중간 파라메타가 변하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프로세싱이 달라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데도 자기 나름대로의 입력 변수를 받아서 머릿속에서 이제 경험과 지식으로 뭔가 로직을 막 돌린 다음에 결국 진단을 할 텐데 결국은 이게 수학적인 모델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수학적으로 결국 모델링을 하고 엑스큐션을 할 수 있다면 컴퓨터가 사람보다는 더 정확하고 빠르니까 그래서 결국 컴퓨터가 사람의 그런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이분의 생각이셨고요. 1960년대, 70년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이게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이 철학이. 그냥 이 알고리즘과 매개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복잡해졌을 뿐이지, 여기서 이제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나오고, 딥러닝이 들어가고, 이제 최근에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결국은 그 맥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참 대단하다고 할 수 있고, 이 아이디어가 나온 다음부터 이제 70년대에는 초창기의 의료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툴들을 보자면 뭐 덴주랄, 인터니스트, 카스넷, 마이센 온코신 뭐 이런 소프트웨어들과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나왔고요. 대체로 이름을 보면은 그 툴의 어떤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니스트, 당연히 인터널 메디신에 쓰는 것 같죠.
그리고 뭐 칼스넷이다 그러면 카디악 2 이런 카디오 이런 거는 카디악 쪽에서 쓰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린 이제 초창기의 의료정보학 선구자분들의 이름들이 여기 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분야나 그렇듯이 원조 논증이라는 게 항상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꼭 그래서 이거 누가 처음 했지 이 원조 논쟁이 항상 있어요. 성공하지 않으면 그런 논쟁 안 해도 되는데 성공하고 나면 꼭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의료 분야에서의 최초의 인공지능 시스템 또는 인공지능 툴은 무엇이었느냐를 놓고 지금도 이제 설왕설래들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알려진 거는 스탠퍼드 교수님인 쇼트리프 선생님이 만드신 마이신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이제 스탠퍼드 교수님이고 책도 많이 쓰시고 이분의 파워가 있으신 분이고 잘 알려지다 보니 그렇게 더 잘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이신은 사실은 선생님의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 박사학위 동안에 이걸 만들고 실제로 사실은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려진 바로는 결국 임상에서 쓰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프루프 오브 컨셉을 했는데 임상에서 쓰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가 이 마이신을 돌리려면은 매개 변수 그러니까 입력 값을 거의 몇백 개씩 막 입력을 해야 결국 제대로 된 값이 나오는데 그거를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뭐 개념은 좋았지만 실제로는 못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IBM 왓슨 포 온콜로지에서 똑같이 이제 반복이 돼서 의사들이 입력값을 넣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난 이거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못 쓰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결국 반복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1970년대에 들어서면은 이런 이제 수많은 연구들, 수많은 이제 소프트웨어들, 수많은 이제 개발 시스템들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소사이어티들이 결성이 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료정보학 분야에는 크게 세 가지의 소사이어티가 있습니다. 뭐 더 있긴 한데 가장 잘 알려진 거는 이제 IMIA, 이제 세계 의료정보학회라고 하죠. 아까 소개드린 매드인포라고 하는 학회를 주관하는 곳이고요. 원래는 유럽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인 학회라고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활동이 많이 뜸해졌는데 European Federation of Medical Informatics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유럽에서 주로 학회를 열고 원래 유럽이 의료정보학에서 큰 축을 담당하다 보니 예전에는 이 학회 유럽에서만 한다고 해도 많이들 갔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미국 중심의 학회가 이제 에이미아라고 하는 학회인데 이름부터 알려졌듯이 이제 미국 학회이지만 미국이 힘이 세지고 회원 수도 워낙 많고 하다 인정을 받다 보니까 에이미아가 사실은 힘이 커져서 에이미아랑 그다음에 이미아가 거의 이제 양대 산맥처럼 된 이런 감이 있습니다. 매드인포 중에서 그 매드인포 가장 역사가 오래됐는데 74년도의 매드인포가 굉장히 기념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디컬 인포메틱스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프로시딩 중에서 처음으로 정말 등장을 한 게 74년도 매드인포였었어요. 그래서 요 기념비적인 학회가 되었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 다음에 예전 매드인포는 4년마다 열리다가 그 다음에 3년마다 열리다가 지금은 아마 2년마다 열리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매드인포 학회가 1998년도에 서울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연히 학부생이었고 의료정보학 분야에 뛰어들기 십몇 년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런 걸 몰랐습니다만 지금 찾아보면 이 매드인포 98년도 학회에 보면은 이게 워낙 세계적인 학회다 보니까 지금 단상에서 뭔가 연설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이희호 여사님이라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영부인이시죠. 그만큼 이게 큰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매드인포 이후로는 이제 에이미아가 훨씬 후발주자인데요.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한 80년대나 되어서야 에이미아가 생겼는데,
그 전에도 사실 산발적으로 미국 중심의 학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학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커지고 통합되면서 결국은 에이미아가 되었고요. 에이미아는 82년도에 최초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네, 에이미아가 한 85년도 정도에는 그런 이제 펠로우 시스템도 만들고 이 펠로우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거쳐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10명에서 좀 20명 정도까지밖에 선정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에이미아 펠로우가 선정이 되면 굉장히 큰 학자로서의 영광이고요. 그리고 관련 저널들도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Method of Information in Medicine이라고는 학회 저널이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원생이고 특히 박사학위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SCI급 논문을 열심히 쓰셔야 되는데 주로 예전에는 이런 논문들에 많이 썼어요. 제 때만 해도 제이미아 정도에 되면은 박사 과정이 제이미아에 되면은 거의 진짜 졸업은 보증된다는 정도였고요. 근데 지금은 이 의료정보학 쪽이 인공지능이 워낙 이제 관심사가 많으면서 인공지능 쪽 학회나 그쪽으로도 많이 내니까 지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카데미아에서 1960년대에서 한 70년대쯤에 한 미국 기준으로만 봐도 그때 이미 바이오메디컬 컴퓨팅을 하는 곳이 대학이 한 45개, 6개 병원, 한 4개 리서치 인스티튜트로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여전히 원조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 최초로 컴퓨팅을 가르치기 시작한 곳은 학교 중에서는 튤레인 유니버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1960년대라고 알려져 있고요. 처음으로 박사 과정을 개설하고 대학원생을 전문 이제 의료정보학을 배출한 곳은 유타 대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1998년도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타 대학교가 사실은 이 의료정보학의 원조 중에 하나로 많이 이제 유명하고요. 특히 이 원조가 되는 데에 지대한 공을 세우신 초대 의료정보학과장님이시자 아까 헬프 시스템을 만든 선구자가 이 호모원화 박사님이라는 분이시고요. 이분은 제가 유타에 15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살아계셨어요. 실제로 막 가끔 이제 짤막하게 강의도 하시고 그랬어요. 연세가 90세 막 이러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고요. 이분의 이름을 기려서 호모언어 센터라고 하는 전문 의료정보학 연구센터가 설립이 되었고,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분이셔서, 연세가 7순이 넘으셨는데, 막 요트를 타고 막 태평양을 막 항해를 하셨고요. 이러셨다고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연구를 하시는 분, 대학원생 분들, 그다음에 의료정보학의 커리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교과서를 열어보면은 저 호모 오너 박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제자들, 그분의 또 제자의 제자들, 제자의 제자들 이렇게 이어지는 이 계보가 첫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분야에서 이제 오래 매진하고 정진하시고 업적을 쌓으시면은 언젠가 저 이제 훌륭하신 선구자들의 뒤를 잇는 그런 훌륭하신 연구자가 그다음에 훌륭한 커리어를 꼭 해낼 수 있으시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료정보학 강의 첫 번째 파트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